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먹기에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했다가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해서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만약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보여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일단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과 몸의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에 있는 당분의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당분들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B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남성이 약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고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어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유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효능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윗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더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용성의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몸의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등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드시면 좋은 음식,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약 7kg이래요. 세계 평균이 0.8k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마늘을 많이 드신다는 거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었는데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가 있어요. 마늘빵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죠.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돼서 비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변비 등의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는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 드실 때 더 좋아요.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을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이에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3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 드시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늘밥이겠죠.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 좋은데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릴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 있는 밥이 되겠죠. 그럼 마늘밥이라기에 마늘을 까고 남은 껍질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항암 효과인데 마늘 껍질을 통해 큰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하고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또 심혈관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거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받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줘서 수분을 없애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드시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면 눈에 충혈도 올 수가 있고 노화도 빨라질 수가 있죠. 또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서 풍부하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늘 장아찌예요.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안 좋죠.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복이 되죠.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또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도 감퇴시킬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려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서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당류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 고기가 점점 하얘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다 보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한 재료인데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기름튀김 이것도 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도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시키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돼요.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도 일어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거예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고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주죠. 이때 통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한 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두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고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채소 중 하나예요. 이런 대파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고 독이 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의 보관법, 대파에 대해 모든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도와줘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죠.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거예요.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 성분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돼서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돼요.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이에요.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거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근데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는 단맛이에요.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에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죠. 혈관도 확장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서 건강이랑 다이어트까지 같이 챙겨줄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노화도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하고 주름도 예방해주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죠.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는 2.5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약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과 같이 잘 구워주죠. 자, 이제 장을 만들어줄 건데 물을 2컵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 1스푼씩 넣어주고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돼요. 물론 바로 드셔도 되는데 숙성시켜 드시면은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죠. 신경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줘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항균이나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도 억제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도와서 변비도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 대파 뿌리의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대파 뿌리 생강차예요.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와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줘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나 쇼가올 같은 페놀 화합물 성분들이 함염증 작용을 나타내줘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이죠. 최근 한 연구 결과 따르면 생강에는 이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 후 대파 뿌리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대파 뿌리 생강을 함께 끓여 차려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를 물에 섞어 연하게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에도 무가 있어요. 무를 말려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에 좋은 성분들을 농축해서 드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도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서 혈당 조절도 해줘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할 수 있는데 특히나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죠. 당뇨나 당뇨 합병증도 완화시켜주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 좋겠죠.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예요.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돼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주시고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썰기로 해주고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주죠. 간장 2스푼 넣어주시고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이에요.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이에요.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줘요. 또한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서 내장 지방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또한 체내의 중금속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해서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 힘든데 열을 가하면 이 세포벽이 깨지죠.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는 데에도 탁월한 음식이 돼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을 잘라버리시고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시고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주고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면 돼요. 정말 쉽죠? 근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이에요.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대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불량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또한 꿀은 알러지 반응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알러지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또 한 가지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약간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는데 식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오히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서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 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 물기를 제거해서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 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고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시는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